오늘도 역시 월봉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STX 중공업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 인수대금 813억 원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3년간의 시정 조치를 포함한다. 해당 시정 조치에는 선박용 엔진 부품의 공급 거절 금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가 포함된다. HD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 HD현대사모, HD현대미포는 선박용 엔진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 엔진에 필요한 크랭크샤프트를 전량 자가 소비한다. STX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제조업을, 그 자회사인 한국해양 크랭크샤프트는 크랭크샤프트 제조업을 영위한다. KMCS는 STX중공업에 필요한 크랭크샤프트를 전량 공급하며 일부를 외부에 판매한다. 이번 결합으로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의 수직 결합, 선박용 엔진의 수평 결합, 선박용 엔진과 선박의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하나엔진의 경우 주요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공장 가동률이 포화 상태에 달하고 원전 주기기의 수주 증가로 크랭크샤프트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중국산 크랭크샤프트는 품질, 운송비 및 납기 안정성 측면에서 대체가 쉽지 않고 HD현대중공업은 크랭크샤프트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으므로 하나엔진에게 KMCS가 유일한 대체 공급선이었다. 공정위는 HD현대와 STX중공업 간의 기업 결합이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엔진 부품인 크랭크샤프트의 수직 결합과 선박용 엔진 간의 수평 결합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는 하나엔진과 STX 엔진 등 경쟁 엔진사가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엔진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기업 결합 전 하나엔진은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STX중공업으로부터 20% 받았으나 KMCS 기업 결합으로 인해 KMCS가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 엔진사가 안정적으로 크랭크샤프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필요시 이러한 조치는 연장될 수 있다. 하나그룹은 2023년 대우조선해양연 하나오션 인수를 시작으로 조선업에 진출했다. 2024년에는 HSD 엔진연 하나엔진을 인수하며 선박용 엔진 제조업을 수직 계열화했다. 이로 인해 하나는 HD현대중공업의 유력한 경쟁사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번 기업 결합으로 인해 하나가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친환경 엔진 투자를 통해서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기관 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하나엔진이 경쟁하고 있다. 선주 및 조선사가 엔진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거래 구조를 고려할 때 결합회사가 선주들을 대상으로 엔진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선박용 엔진과 선박 간 수직 결합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평가됐다. HD현대중공업이 경쟁 조선사의 선박용 엔진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 하나엔진을 통해 엔진 조달이 가능하다. 하나오션은 하나엔진을 계열회사로 두고 있어 선박용 엔진 가격 인상 및 공급 거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삼성중공업은 결합 이후에도 엔진 공급처의 변화가 없어 본건 결합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다. 공정위는 HD현대와 STX중공업 간의 기업 결합에 대해 구조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회사 KMCS의 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명확한 반응이다. 현재 조선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KMCS를 인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하나엔진이 인수할 경우 STX중공업의 CS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MCS는 STX중공업의 매출을 의존하고 있으며 가동률도 20% 내외로 낮다. 공정위는 선주, 조선사, 엔진 제조사, 크랭크샤프트 제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총 10개사로부터 30차례에 걸친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출석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성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정위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시정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는 유지하면서도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기업 결합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엔진 기술을 접목해 증가하는 친환경 엔진 수요에 대응하고 그룹 내 조선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STX중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합병은 조선업체들 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 발전을 합니다. 제가 언제 시간을 내어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꿀꺽 삼키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산업은행과 짜고 무자본 M&A라는 사기행각을 어떻게 벌였는가에 대해 상수를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가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따로 존재하는 경쟁 구도가 있어야 항공업계 전체가 발전을 합니다. 반면에 이런 경쟁 구도가 사라지고 독점 구조가 발생하면 독점업체 자체는 모든 것을 혼자 헤쳐먹을 수 있으니 좋겠지만 업계 전체로 보면 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힘을 합쳐 반엔비디아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해당 산업이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를 이끄는 세 축이 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뉴스 하나 아니 두 개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삼성중공업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2조 5,320억 원, 영업이익 1,307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보다 매출은 30.1%, 영업이익은 121.9% 증가했다. 순이익은 740억 원으로 219% 늘었다. 삼성중공업이 분기 기준 1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것은 지난 2014년 4분기 1,017억 원 이후 약 10년 만이다. 올해 2분기 매출 증가는 지난 4월부터 생산에 착수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하역 설비 GLNG가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영향이 크다고 삼성중공업은 설명했다. 영업이익 증가는 매출 증대에 따른 고정비 감소, 공사 손실 충당금이 반영되는 선박 비중 감소, 고수익 해양 부분의 매출 증가 등 경상적 요인이 뒷받침이 되었다. 또 해양 프로젝트의 체인지 오더, 정산 등 일회성 요인도 반영됐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매출 9조 7천억 원, 영업이익 4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들어 22척 49억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97억 달러의 51%를 달성했다. 액화천 연가스 LNG 운반선 19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VLAC 2척, 셔틀탱커 1척 등이다. 또 친환경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FLNG 등 다수 프로젝트의 수주 협상이 진행 중으로 연간 수주 목표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삼성중공업은 전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 FLNG의 건조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안정적 수주 잔고를 확보한 만큼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른 뉴스입니다. 한화오션이 4,600억 원 규모 대한민국 해군 군수지원함 2차 프로젝트 수주 9부 능선을 넘었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수지원함 2차 건조사업의 단독 입찰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기술과 조건 협상을 거쳐 8월 중 본계약을 체결하고 건조 및 시운전을 거쳐 2028년 12월께 인도될 예정이다. AOE2는 운항 중인 함정의 탄약과 화물, 유류 등을 해상에서 공급하는 군수지원함이다. 작전 중 구축함, 호위함처럼 고속으로 기동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전투기 작전 반경을 크게 넓혀주는 공중급 유기처럼 전투함 작전 기간과 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 그만큼 건조 난이도도 높은데 하나오션은 2015년 영국 해군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도입한 군수지원함 4척과 병원선 기능을 가진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1척 등을 건조, 수출하며 역량을 구축했다. 하나오션이 건조하게 될 AOE2는 2018년 해군에 인도된 천지급 대비 기동 속력, 적재 능력을 대폭 향상하고 개선 요구사항부 반영한다. 이를 통해 해군 기동전단 작전 지속 능력이 향상돼 대한민국 해양주권이 미치는 영역 또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고 해양방산기업으로 책임감을 갖고 국가 방위와 국민 안위를 위한 사업 보국의 자세로 건조에 나서기로 결정,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조선 3사가 각기 나름의 영역에서 사업적 역량과 기술 발전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산업이란 이렇게 경쟁 구도가 있어야 더욱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선박엔진 제조업체인 STX 중공업이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럼 HD한국 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인수합병한 것에 대해 산업구조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뉴스에 나온 것처럼 공정위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경쟁사 간의 독점을 막고 경쟁 구도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STX 중공업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해당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STX 중공업에서 생산하는 엔진을 HD한국 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에도 동시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엔진이 경쟁하고 있다. 선주 및 조선사가 엔진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거래 구조를 고려할 때 결합회사가 선주들을 대상으로 엔진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선박용 엔진과 선박 간 수직 결합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평가됐다. 한화오션은 한화엔진을 계열회사로 두고 있어 선박용 엔진 가격 인상 및 공급 거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삼성중공업은 결합 이후에도 엔진 공급처에 변화가 없어 본건 결합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기관 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약하자면 이번 인수합병은 중간재인 엔진 공급 차원에서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에는 큰 영향 없이 HD한국 조선해양의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쟁구도 유지라는 차원에서 산업 전반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인수합병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런 식으로 건강한 발전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또 열이 받네요.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퇴행적인 음모가 생각나서 말입니다. 이런 쥐새끼들의 야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를 주도한 개쓰레기 양아치 새끼들을 찾아내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잠깐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 숨어있는 악법들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득권층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악법들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을 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밥 처먹고 하는 일이 없는 인간, 기생충 새끼들입니다. 이런 악법들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새끼들입니다. 뒷돈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자본 M&A 같은 퇴행적인 관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급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화그룹 회장 새끼가 투자금을 모아놓고
먹튀한 사건도 다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한마디로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강한 인수합병이라고 생각합니다. HD현대는 STX 중공업의 이중연료 엔진, 디젤 엔진 등 제품별 생산 라인을 전문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연료 엔진이란 필요에 따라 디젤 연료와 가스 연료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뜻합니다. 상황에 따라 연료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연료 엔진은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80% 수준으로 낮고 향후 탄소 중립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엔진으로 개조하기 쉽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STX중공업은 이미 이중연료 엔진 분야에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경영부실로 과거 법정 관리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사법 절차를 통해 기사회생을 하고 정상 궤도로 올라와 사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된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한 투자자들은 STX중공업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STX중공업 월봉입니다. 중간에 급등과 급락이 보이실 것입니다. STX중공업은 2023년 상반기 기준 8년에 걸쳐 무상감자 6번, 유상증자 6번, 총 12차례에 걸쳐 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STX중공업은 법정 관리에 돌입하고 나서 2019년에 졸업을 합니다. 차트상의 급등과 급락은 그 과정에서 생긴 주가 변동입니다. 네이버의 STX 법정 관리 혹은 STX 회생 절차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자세한 내막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HD현대 계열사로 편입이 되면 완전 새로운 주인 밑에서 새로운 판을 짜게 됩니다. 국내 조선업계 1등 회사의 품 안에서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25년부터 그 효과는 실적에 반영될 것이며 26년이 되면 매출 부분에서 최소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과 엔진 쇼티지를 감안하면 그 효과는 기대치 이상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는 가동률이 100%를 넘은 지 오래이고 조선 3사가 동시에 엔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익히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벌써 이 주식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은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기업이 법정 관리와 감자 등 회생 절차를 다 끝냈기 때문에 차트상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무시하고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대세 변곡선입니다. 최근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맥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지만 이 자리에서 기준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것이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볼벤 상단선 마저 밑으로 내려와 캔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평선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선이나 이평선들이 캔들 밑에 위치하게 되면 이러한 선들이 2중, 3중으로 스프링 역할을 해줍니다. 그 탄력으로 가격 캔들이 가볍게 상승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보조 지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MI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RSI에서는 이 자리가 중심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MACD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앞에서 일어났고 추세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는 하늘색 웅덩이를 벗어난 후 추세선이 꺾였다가 다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CCI에서는 처음으로 주홍색 봉우리가 등장한 자리입니다. 주홍색 봉우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타점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이 차트에서 얼마나 중요한 저지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인 위에는 쌓여있는 악성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날아간 것입니다. 빨간색 라인보다 이 파란색 라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역사적 신고가 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주식은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차트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거대한 배 한 척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의 힘을 형상화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차트 전체를 놓고 보면 U자형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바닥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할 때 힘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저점을 충분히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상승 각도가 장난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 기업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한 기술적, 사업적 역량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 만개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서 보조 지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RSI에서 추세선이 살아있지만 빨간색 봉우리가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MACD에서도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도 터치하고 반등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DMI에서도 추세선이 꺾였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CCI에서는 주홍색 봉우리가 크게 등장한 이후 주춤하다가 다시 봉우리가 하나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추세를 넘어 기세를 보이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너무 급등을 하여 급등 후 조정이라는 공식에 따라 조정이 나올 것도 같은데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 최근 급등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상승 과정에서 하이캐나시 매매법에 따라 좋은 타점들이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타점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월봉에서는 보조 지표들에서 DMI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봉에서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보조 지표는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이 지표에서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타점으로 잡은 자리들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타점을 잡을 때는 먼저 하이캐나시 매매법을 활용한다. 변동 회기선도 이용해야 한다. 주봉상 보조지표에서는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 제가 이제 월봉에서 확인했던 대세 변곡선 2개 중에 아래에 있었던 파란색 라인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비록 변동 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여기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원리만 알면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한 주가 변동의 원리들을 숙지하신 분들이라면 차트상에서 타점들이 그냥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차트 분석을 하면서 이미 중요한 원리들은 대부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반복 학습을 통해 숙지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맥점들을 탁탁 잡아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차트 보는 눈이 트이지 않으신 분들은 반복 시청하시면서 요점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트레이더 중에 저보다 더 뛰어난 차트 분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강의한 내용만 100% 숙지하셨다면 상위 1% 안에는 들어갈 실력이 되실 것이라 자신합니다. 문제는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300개의 차트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관찰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그 결과물들입니다. 그것도 핵심 요점만 추려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굵직한 중요한 내용은 모두 다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디테일한 부분들일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좀 더 요점 정리된 방식으로 반복해서 이 내용들을 강의를 할 것입니다. 제가 학원 강사 시절 너무도 절실히 느낀 것이 최고의 학습 방법은 반복학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도 반복학습을 통해 그 내용을 체화하지 못하면 허실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휘발성이 있다 라고 학생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디 반복학습을 통해 제가 전달해드리는 지식과 정보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에서 본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집니다. 최근 부분만 잘라보겠습니다. 좀 더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대세 변곡점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골든크로스 이후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던 종목이라 조정 기간이 길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급격한 상승세가 한번 나왔다가 다시 길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한 자리가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공식이 나오네요.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라.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봉 자체로 놓고 보면 이 선이 대세 변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월봉에서 확인했던 두 대세 변곡선 중에 파란색 대세 변곡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선도 일봉상에서 엄청 중요한 선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빨간색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쌍봉을 찍고 조정을 보일 때 기가 막히게 이 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동시에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동시에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월봉에서 확인한 이 선을 미리 일봉에 설정해 두면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 차트마다 대세의 흐름을 좌우하는 선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차트를 보더라도 이러한 선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맥점들에서 매수 타점들을 탁탁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 차원에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황금 맥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아직 역사적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영역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세 변곡선은 파란색 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황금 맥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황에 맞고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자입니다. 둘째는 차트상에서 중요 맥점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면 이제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존재하는 별별 기법들을 덤으로 추가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상한 기법들을 먼저 배우면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뭐든지 펀더멘탈이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주식 유튜버들을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어 조회수를 늘리고 전화번호를 따서 팔아먹으려는 새끼들을 보고 있으면 구역질이 납니다. 그들도 정석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본인들도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새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처럼 차분하게 하나하나 기본기를 강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신기한 기법으로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떠들어댈 뿐입니다. 혹은 신기한 거 하나 보여주고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장사꾼 새끼들 뿐입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을 뛰어넘는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만이라도 이 엄연한 진리를 확실하게 인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노력의 성과는 내년부터 나올 것이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언한 대로 1년 동안 꾸준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내년부터 종목 선정, 타점 잡기를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기본기 이외에 특이한 매매 방식을 꾸준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낙주 매매 기법을 완성하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합니다. 과대 낙폭 자리에서 정확히 타점을 잡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등주 따라잡기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매매도 이미 어느 정도 요령을 터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제 스스로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저도 본격적으로 시드를 불리게 되면 시드머니의 70%는 기본기 원칙을 지키며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당일 단타와 고위험이지만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매매 기법들을 가지고 시장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기본기를 다지자입니다. 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대세 변곡점이 나왔지만 상승 모멘텀이 그리 좋은 종목이 아니어서 주가가 긴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시황에 맞아 들어가면서 급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황금 맥점들이 나타납니다. 일봉상에서 자체적으로 찾아낸 대세 변곡선, 그리고 월봉에서 확인한 대세 변곡선이 그런 자리들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선 관련주로 올 초까지 거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 달부터 급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M&A 이슈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6월 초 정도였습니다. 차트상에서는 바로 파란색 대세 변곡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과 차트를 분석하는 능력이 맞물려 들어가면 이런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세상에 요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일수록 사기꾼들 농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우직하게 기본기를 다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새로운 종목을 마주하게 되면 철저하게 종목을 분석해서 시황에 맞는 종목인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인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해 좋은 타점이 나왔다면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 승률 80%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시드를 불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승률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공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을 해야 합니다. 확실한 승률이 나왔을 때 시드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한 매매법 하나를 확실하게 익히셔야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일봉보다는 주봉 매매법입니다.
주봉 매매법으로 승률 80%가 넘어가면 그때 일봉 매매법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봉 매매법이 익숙해지면 일봉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더 확실해집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확인했듯 파란색 대세 변곡선 위에는 악성 매물대도 별로 없습니다. 일봉에서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단기간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주봉상에서도 추세를 넘어서 기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봉에서 세밀하게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30분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은 타점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돌파 자리입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평선들이 골파기를 만들어낸 자리입니다. 동시에 골파기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21선을 깨지 않기에 쭉 끌고 가면 됩니다. 돌파 자리입니다. 돌파 자리입니다. 오늘 장막판에 캔들이 전환선과 5일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월요일 장 초반에 전환선과 5일선이 깨어지면 매도하면 됩니다. 오늘 상황에서도 피봇 2차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한 것이 보입니다. 세 선이 모두 밀집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단기간에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설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30분 봉상에서 좋은 타점이 나오면 진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기들이 극성이네요. 언제쯤 이 무더위가 한풀 꺾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